혹시 밤에 잠 못 이루고 통장 잔고만 몇 번씩 확인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얼마 전 경기도 용인에서 평생 운영하던 과일 가게를 접으신 60대 박 사장님 이야기, 혹시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환율은 연일 최고치를 찍는데 왜 언론에서는 괜찮다고만 할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97년대와는 완전히 다른 조용한 암살자와 같습니다. 이미 현명한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2의 IMF 생존 매뉴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간 땀과 눈물로 채워온 통장 하나가 어느 날 아침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평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낡은 통장 하나를 밤새도록 써보던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른들의 박만식 씨에게 세상은 새벽 4시에 문을 여는 수산시장과 해가 질 무렵 손주 녀석의 재롱, 그리고 장판 밑에 고이 모셔둔 통장,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학교 경비원으로 30년을 꼬박 일하고 퇴직한 그에게 유일한 훈장이자 자부심은 통장에 찍힌 숫자였다. 잉크가 닳고 달아 희미해진 글씨 위로 그의 청춘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자의 기저귀 값을 아끼려 버스 2정거장을 걸어 다니던 29의 자신과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려 밤낮으로 폐지를 주었던 56의 자신이 그 안에 있었다. 그에게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가족을 지켜낸 성벽이자 자신의 삶 그 자체였다. 그날도 만식 씨는 오랜 벗, 최규철 씨와 시장 한편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두 사람의 주름진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다. 이 사람아, 국밥 한 그릇에 9,000원이 말이 되나? 내 첫 월급이 20만 원이 안 됐는데. 세상 참 무섭게 변해. 규철 씨가 깍두기를 우적우적 씹으며 투덜거렸다. 그는 40년간 운영하던 철물점을 작년에 아들에게 물려주고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편안함보다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러게 말일세. 그래도 자네는 든든한 아들이 가게라도 물려받았으니 얼마나 좋아. 나는 이 늙은 몸뚱이랑 통장 하나가 전부인데. 만식 씨가 소주잔을 채우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 규철 씨는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낮췄다. 만식아, 자네 유튜브 같은 거 보나? 내가 어제 뭘 봤냐면 지금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야. IMF, 그건 애들 장난이었대. 뭔 소린가 또. 맨날 그런 것만 보니 사람이 불안해진 게야. 아니라니까 들어봐. 정부가 숨기는 빚만 해도 뭐 연금이니 뭐니 다 합치면 3,000조가 넘는다나? 상상이가 3,000조. 그리고 국채금리인가 뭔가가 발작을 하고 환율은 1,500원을 넘어간다잖아. 우리 돈이 그냥 똥값이 된다는 소리야. 규철 씨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흥분한 듯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그 소리에 만식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똥값.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가슴에 박혔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듯한 아찔한 공포가 밀려왔다. 자네 그게 정말인가? 그럼 똑똑한 사람들은 벌써 달러나 금으로 다 바꿔놓고 있대. 우리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은행에 돈만 넣어둔 늙은이들만 바보 되는 거라고. 자네 그 통장, 그거 그러다 정말 휴지 조각 된다니까. 규철 씨의 마지막 말은 만식 씨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국밥은 이미 식어 비릿한 기름기만 둥둥 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만식 씨의 귓가에는 휴지 조각이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삶이, 아내와의 추억이, 자식들을 향한 헌신이 한낱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는 늙은 가장의 등을 축축하게 적셨다. 그날 밤 만식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다 일어나 장판 밑에서 통장을 꺼내 들었다. 어두운 방 안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는 숫자를 세고 또 셌다. 1억 2,400만 원. 아파트 경비 초소의 겨울밤과 찜통 같은 여름을 견뎌내며 허리 통증을 파스로 달래가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다. 그는 통장을 가슴에 품었다. 마치 위태로운 촛불을 두 손으로 감싸준 심정이었다. 이걸 지켜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 날 아침 만식 씨의 눈은 퀭했다.
그는 평소 입던 낡은 점퍼 대신 10년 전 아들이 사준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다.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서는 그의 손에는 낡은 통장과 도장이 들려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한 곳, 은행이었다. 은행 안은 아침부터 붐볐다. 번호표를 뽑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동안 만식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전부 현금으로 바꿔야 하나? 아니면 규철이 말대로 달러로? 금은 어디서 사는 거지? 평생 은행 예금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던 그에게는 모든 것이 혼돈이었다. 142번 고객님, 창구로 오십시오. 드디어 그의 차례가 되었다. 창구에 앉은 젊은 여직원 앞에서 그는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저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고개를 돌리자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아들, 박진우가 서 있었다. 증권사에서 일하는 아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은행에 들른 참이었다.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만식 씨는 울컥하고 서름이 터져 나왔다. 진우야, 너 잘 만났다. 이 돈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이대로 두면 휴지 조각이 된다잖니. 만식 씨의 절박한 외침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진우는 당황한 아버지를 창고에서 일으켜 한적한 상담실로 모셨다. 자리에 앉자마자 만식 씨는 어젯밤 규철 씨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국가부채가 3천조라더라. 환율이 폭등한다더라.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더라.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아버지, 친구분께서 많이 걱정하셨나 보네요. 그런데 아버지가 들으신 이야기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 그리고 너무 과장된 부분이 많아요. 뭐가 과장됐다는 게냐? TV만 틀면 나오는 소린데. 아버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부채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3천조라는 숫자에는 함정이 있어요. 부채의 거의 절반이 연금 충당 부채라는 건데, 이건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앞으로 70년, 80년에 걸쳐서 연금 줄 돈을 미리 계산해 놓은 일종의 미래의 약속 같은 거예요. 연금 수입도 계속 들어오고요. 이걸 일반 빚이랑 똑같이 생각해서 나라만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최근 발표된 정확한 수치는 연금 충가계 부채를 포함해 약 2,585조 원 수준이고 정부도 이걸 관리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진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환율이 높은 것도 맞아요. 하지만 IMF 때처럼 붕괴 수준은 아니에요. 그땐 2,000원 가까이 갔었어요. 지금은 미국 금리가 워낙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비싸진 영향이 커요. 물론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정부에서도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계속 개입하고 있고요. 부동산 PF 부실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것도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고 괜찮은 곳은 살리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어요. 무조건 터진다고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만식 씨의 흥분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하지만 불안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래도 불안한 걸 어떡하냐. 평생 모은 돈이야. 이걸 지키는 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란 말이다. 만식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한마디에 담긴 세월의 무게를 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알아요, 아버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생존이 아니라 대비를 해야 해요. 공포에 질려서 전부 현금으로 찾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찾아야죠. 그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가 평생 저희를 지켜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자산을 지켜드릴 차례예요. 그 말에 만식 씨의 눈에서 끝내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휴지 조각이 될까 봐 밤새 품고 있던 통장이 아니라 든든하게 자라준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진우는 월차를 내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아버지, 이제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으셔도 스마트폰으로 더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진우는 아버지의 돈을 3가지로 나누는 법을 설명했다. 당장 쓸 수 있는 비상생활비는 현금으로 일부 인출하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예금으로 두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아주 일부만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액으로 달러 예금을 하는 법, 금 통장을 만드는 법을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했다. 처음에는 어렵다며 손사래를 치던 만식 씨도
아들의 친절한 설명에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만식 씨는 규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사람아, 자네 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게. 우리가 너무 한쪽 이야기만 듣고 지레 겁먹은 것 같아. 무서워하며 벌벌 떠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먼저라고 하더군. 소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화를 끊은 만식 씨는 더 이상 장판 밑을 뒤지지 않았다. 대신 아들이 깔아준 주식 앱을 열어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들인 10달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공포에 굴복하는 대신 변화하는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낡은 통장 위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한 줄이 자랑스럽게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삶은 휴지 조각이 아니라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두꺼운 책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이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신도시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에서 김민준 씨의 하루는 직접 내린 커피향과 함께 시작된다.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3년 전 아이들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영예롭게 퇴직한 고등학교 역사 교사다. 그의 아침은 신문을 정독하는 대신 태블릿 PC로 국내외 경제 뉴스를 확인하는 것으로 문을 연다. 코스피 지수와 환율 동향, 미국 연준의 금리 발표 같은 딱딱한 숫자들을 그는 마치 역사 연표를 읽듯 자연스럽게 훑어내린다. 그에게 경제의 흐름은 과거의 흥망성쇠와 다르지 않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교훈을 주는 살아있는 역사책이기 때문이다. 민준 씨에게 노후는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평생을 바쳐 준비한 긴 여행의 시작이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2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은 그의 든든한 생활 기반이 되어주었고, 아내와 함께 사는 이 아파트는 이미 10년 전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온전한 그의 자산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성벽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니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온 나라가 휘청일 때 그는 40을 넘긴 가장이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바로 격해서 지켜봐야 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아버지가 믿었던 부동산과 예금은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렸다. 그때 민준 씨는 뼈에 새겼다. 진정한 안정은 한 곳에 모든 것을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데를 만드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월급의 일부를 쪼개 단순히 저축하는 것을 넘어 공부를 시작했다. 경제학 서적을 파고들었고 퇴근 후에는 서툰 솜씨로 컴퓨터를 켜고 국내외 우량주를 분석했다. 그의 투자는 대박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자산을 시키는 생존 그 자체였다. 그날 오후 민준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함께 서예를 배우는 오랜 친구 이성호 씨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맑은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성호 씨의 얼굴은 구름이 잔뜩 낀 듯 어두웠다. 그는 평생 운영하던 과일 가게를 얼마 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막 여유를 찾으려던 참이었다. 민준아, 나 요즘 밤에 잠이 안 와? 어제 아들놈이 보여준 유튜브를 봤는데 세상의 나라가 곧 망한다는 거야. 당장 내일이라도 제2의 IMF가 터진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성호 씨는 초조한 듯 무릎을 툭툭 쳤다. 그는 어젯밤 아들이 보여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에 완전히 홀려 있었다. 국가 부채가 3천조를 넘었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될 거라는 내용이었다. 자네 그 은행에 넣어둔 퇴직금, 그거 몽땅 달러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금이라도 사둬야 하나?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길바닥엔 앉게 생겼어. 성우 씨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민준 씨는 따뜻한 캔 커피를 그의 손에 쥐어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성호야, 너무 걱정 마라.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드는 소리는 내가 젊었을 때도 자네가 한창 장사할 때도 늘 있었어.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럴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지. 자네가 본 그 3천조라는 빚,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당장 갚아야 할 돈보다는 앞으로 수십 년간 연금으로 줘야 할 미래의 약속까지 합쳐 부풀려진 숫자야. 환율이 높은 것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 전 세계 돈 가치가 다 떨어진 탓이 크고. 민준 씨는 겁을 먹은 친구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수십 년간 공부해온 지식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나는 말이야, 25년 전부터 내 월급을 3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았어. 하나는 우리 돈 원화 예금 바구니, 다른 하나는 미국 돈 달러 바구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튼튼한 회사들의 주식 바구니. 어떤 해에는 원화 가치가 올라서 이익을 보고 어떤 해에는 지금처럼 달러 가치가 올라서 손해를 막아주더군. 주식은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좋은 회사는 결국 위기를 이겨내고 배당금으로 나를 위로해줬지.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한쪽으로만 쏠린 데는 뒤집히기 쉽지만 양쪽에 무게추를 단단히 단 데는 흔들릴지언정 가라앉지는 않아. 그의 말에는 공포에 맞서온 자의 단단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성 씨는 멍하니 민준 씨를 바라보았다. 늘 함께 늙어가는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의 얼굴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준비해 온 현자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자네는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저 돈만 모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 겁먹고 전부 현금으로 바꾸는 게 제일 어리석은 짓이야. 그건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에게 내 돈을 그냥 다 가져가라고 대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 자네 아들과 함께 앉아서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봐. 자네 자산을 지킬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걸세. 민준 씨의 조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기 앞에서 절망하는 대신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라는 따뜻한 격려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준 씨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증권사에 다니는 딸이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요즘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 뉴스만 보면 무서운 소리뿐이라서요. 혹시 필요하시면.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준 씨는 빙그레 웃었다. 20년 전이라면 자신이 딸에게 했을 걱정을 이제는 딸이 자신에게 하고 있었다. 아빠는 괜찮다. 내 걱정이나 하렴. 너 매달 붓고 있는 적금, 그거 아직도 1%대 금리인 건 아니지? 시장이 불안할 때일수록 우량주를 조금씩 사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다. 월급날마다 잊어버린 셈치고 딱 한 주씩만 사봐. 10년 뒤에는 아빠한테 고맙다고 할 날이 올 게다. 오히려 딸에게 재테크 조언을 해주는 아버지의 여유로운 목소리에 딸은 안심하며 전화를 끊었다. 민준 씨는 전화를 끊고 거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97년 외환위기 때 시에 빠져있던 아버지의 생신날 찍은 씁쓸한 가족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 속 아버지에게 속으로 되뇌었다. 아버지, 저는 지켜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가족의 웃음을 잃지 않을 존엄과 평화를요. 잠시 후 그의 스마트폰에서 띵동하고 작은 알림음이 울렸다. 그가 15년 전부터 꾸준히 사모은 미국 통신회사 주식에서 분기 배당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다. 불과 몇만 원 되지 않는 작은 돈이었지만 민준 씨의 얼굴에는 세상 가장 값진 보물을 얻은 듯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태블릿 PC를 켜서 그 돈으로 손녀에게 선물할 작은 장난감을 주문했다. 그에게 돈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의 성실한 공부와 준비를 통해 얻어낸 사랑하는 이들과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달콤한 열매였다. 불안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그의 노후는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깊어가고 있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나라에 빚이 많다. 국민연금 곧 고갈된다. 이런 걱정스러운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숫자를 보면 더 겁이 나죠. 국가 부채가 1100조 원을 넘었고 앞으로 줘야 할 연금까지 합치면 몇천조 원이라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숫자를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장 정부가 주머니에서 꺼내 갚아야 할 빚하고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우리 자식 세대가 연금으로 내고 또 받아야 할 돈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나라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는 시호인 건 맞지만 이걸 가지고 당장 IMF 때처럼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건 과도한 걱정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연금 개혁 논의도 계속되고 있고 제도를 안정시키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고요. 환율 문제는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해외여행은커녕 수입 물가가 올라서 장 보기도 무섭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1달러에 1,400원을 넘어 1,500원 이야기가 나오니 97년 외환위기 때의 악몽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때는 우리 경제의 체력이 완전히 무너져서 생긴 일이라면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또 누가 대통령이 될지 같은 전 세계적인 큰 파도에 우리 배가 함께 흔들리는 것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만 유독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같이 힘들다는 거죠. 물론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 우리 생활이 어려워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가 부도 사태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언론이나 인터넷에서는 매일같이 한국 경제가 곧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고 오히려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듯 쓸데없는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이제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놀랍게도 하나로 모입니다. 바로 수익률이 아니라 안정성과 현금 흐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큰 돈을 한 번에 벌려고 하기보다 내가 가진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매달 생활비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만들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전체 자산의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까지는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나 예적금 또는 아주 안전한 국공채 형태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부동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데 당장 쓸 돈이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관리비나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하나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적으로 부어두신 연금저축을 잘 활용해서 매달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줄기를 여러 개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튼튼한 회사 주식이나 관련 상품의 일부를 투자해서 은행 이자보다 나은 용돈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혼자 모든 걸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현재 자산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을 노리는 금융사기가 정말 기승을 부리니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에는 누가 더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 지키느냐가 노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과도한 공포는 금물이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꼼꼼하게 대비하는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디지털 금융 교육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대한민국은 우리 어르신들이 디지털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정부, 금융권, 그리고 여러 민간 협의회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힘을 합치고 있죠.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어르신들이 모바일 뱅킹이나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날마다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정부는 이미 2018년부터 디지털 포용을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서 모든 국민이 디지털 세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금융당국에서도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금융앱을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 지침을 만들어서 2025년까지 모든 금융권에 간편 모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금융권에서도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하나은행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자산 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직접 찾아가서 오프라인 교육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직접 해보는 체험형 교육도 제공하고요. 물론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빼놓지 않아요. KB국민은행도 2019년부터 꾸준히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손잡고 모바일 뱅킹, 계좌 통합 관리, 금융사기 예방법 같은 유익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신한라이프는 어르신 금융 소비자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 교육을 통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한 보험금 청구, 보장 내용 조회, 그리고 보험, 사기 예방 같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 지식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카카오페이도 페이티처라는 시니어 금융교육 강사단을 만들어서 사각사각 페이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금융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 협의회나 재단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키워드리고 있고요. 전국은행연합회는 범금융권이 함께하는 뱅퀴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을 전국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이 어르신을 가르치는 노노케어 방식을 도입해서 교육 효과도 높이고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전국 디지털 취약 노년층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 함께 디지털 문해교육사를 양성해서 어르신들이 디지털 사회에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스쿨을 통해 스마트폰 활용법, 디지털 금융 투자, 그리고 안전한 디지털 금융 생활까지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키오스크 사용법, 스마트폰 활용법, 모바일 뱅킹, 온라인으로 금융 상품 비교하는 법, 주택연금 같은 자산 활용법,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 유형과 예방 및 대응 방법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런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디지털 금융 역량을 높여서 금융 소외를 없애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할 거예요. 이제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는 정말 중요해지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런 기술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들, 예를 들면 삼성 갤럭시 워치5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낙상을 감지하는 기능, LG전자의 스마트 체중계로 체지방률, 근육량, 골밀도를 분석하는 것처럼 다양한 기기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복약관리 솔루션은 약 먹는 시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고 AI 챗봇이나 스마트 스피커는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지원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스마트 헬스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도 있고요. 물론 예방적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치유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신체 활동, 운동, 금연, 절주, 건강한 식단 관리,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질 높은 수면 등 통합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해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나 치매, 낙상, 영양실조, 근감소증 같은 노인 증후군도 꾸준히 관리하고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 낙상 예방 교육은 정말 필수적이죠. 정신건강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치매, 우울증 같은 노년기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우울하거나 인지력이 떨어져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거나 주변에 부담이 될까봐 병원 가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 가족들의 관심과 지원이 정말 중요해요. 치매안심센터를 노인정신건강센터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양관리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이에요.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몸무게 1kg당 하루 1g에서 1.2g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고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도 중요합니다. 잡곡밥, 채소와 과일, 저염식 같은 균형 잡힌 식단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예요.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이 권장되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에는 꼭 준비 운동을 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나 방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되고 있고 응급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을 위한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노후 생활을 즐겁게 만들어줄 여가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이고 사회성 유지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의 흥미와 건강 상태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먼저 신체 활동 프로그램으로는 걷기, 산책, 등산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 전신 운동이 되는 활동들이 좋습니다. 요가나 명상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고요.
건강 체조나 수영도 관절에 무리 가지 않으면서 근력과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탁구, 게이트볼, 파크골프처럼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운동들도 어르신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과 어울려 친목을 다지기에도 아주 좋고요. 최근에는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도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답니다. 정신 및 인지 활동 프로그램도 중요해요. 독서, 문학, 수필은 뇌 활동을 촉진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주면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바둑, 장기, 보드게임은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집중력 향상에 좋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인지 기능 발달과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뇌파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휴식을 제공하는 브레인 트레이닝도 스트레스 완화, 치매 예방, 우울증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문화, 예술 및 취미 활동도 어르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기타, 피아노, 색소폰 같은 악기를 배우는 것은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고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좋고요. 그림 그리기, 수채화, 조각 같은 미술 활동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죠. 뜨개질이나 수공예는 손의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집중력을 향상하며 완성된 작품을 보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요리나 제빵을 배우는 것도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도 자연과 소통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고요. 영화, 드라마, 공연 관람 같은 문화생활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참여 및 학습 활동 프로그램인데요.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노케어처럼 어르신들이 서로를 돕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봉사활동도 좋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를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창단, 연극반 같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히고 온라인 학습 및 소통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EBS 평생학교처럼 5080 세대를 위한 다양한 실용 교육 강좌를 시청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노인복지관, 지자체 운영 무료 강좌,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지원 프로그램, 경로당, 노인교실 등 다양한 곳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버에듀네 같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나 EBS 평생학교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집에서도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어르신들이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신건강 증진과 인지, 기능 유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여, 빛나는 노을처럼 우리의 시간은 더욱 깊고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이 모여 지혜의 강물이 되고 새로운 배움과 도전은 그 강물의 생기를 더합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에 흔들리고 때로는 잔잔한 물결의 평화를 찾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희망의 돛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따스한 온기로 채워진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아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절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이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걸어갈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빛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의 찬란한 내일입니다. 존경하는 50대, 60대, 70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디지털 세상의 빠른 변화 속에서 길을 잃어 막막함을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두려웠던 분들, 보이스피싱의 교묘한 수법에 마음 졸이셨던 분들, 혹은 점점 쇠약해지는 몸과 마음에 홀로 불안감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셨을지 모릅니다. 또 넘쳐나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료함을 느끼고 외로움에 지쳐가던 분들도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여러분의 깊은 고민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여러분의 손을 잡아드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디지털 금융교육을 통해 자신감 있게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고
키오스크 앞에서 더 이상 당황하지 않으며 오히려 손주들에게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알려주는 멋진 어르신들의 모습. 최첨단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활기찬 매일을 보내는 분들. 요가와 명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그림과 악기 연주로 삶의 예술 꽃 피우는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는 분들 말입니다. 심지어 노노케어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새로운 존재 가치를 찾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경제적 자립과 함께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빛나는 눈동자를 보면서 우리 모두 가슴 벅찬 희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두 상반된 모습은 단지 운명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참여가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디지털 금융교육을 찾아 나서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꾸려는 의지,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열린 마음이 바로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한다면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금융기관, 그리고 수많은 인간 단체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디지털 세상에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금융 교육과 고령자 친화적 앱을 개발하며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스마트워치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여러분의 건강을 24시간 꼼꼼하게 살피며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서비스는 여러분의 손발이 되어줄 것입니다.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경로당 등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할 다채로운 여가 및 학습 프로그램들이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단순히 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즐거움을 창조하고 못다 이룬 꿈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려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망설이지 마세요. 작은 관심과 용기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으로 모르는 기능을 검색해보고 가까운 복지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전화해보고 당장 걷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 이 모든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은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때로는 정보를 나누고 때로는 위로를 건네며 때로는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눈부시게 빛나기를,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사회 전체를 환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마련한 내 아파트. 어느 날 갑자기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건설사 줄도산 이야기, 그냥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완공하고도 불 꺼진 유령 아파트가 전국에 늘어나고 우리 경제의 심장이라던 건설업체, 둘 중 하나는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좀비 기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을 정조준하는 거대한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이 거대한 붕괴의 흐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인생 답안지에서는 대한민국 건설업 붕괴의 충격적인 실태와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당신의 성벽이 어느 날 아침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건 그저 먼 나라의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박철근 씨의 하루는 언제나 동이 트기 전 새벽 4시 반에 시작된다. 올해 78, 뼛속까지 스민 시멘트 냄새와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이
그의 훈장이자 이력서였다. 젊은 시절 그는 맨주먹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아파트를 올린 건설 역군이었다. 그가 흘린 땀방울이 벽돌이 되고 그의 밤샘이 누군가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런 그에게 아파트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었다. 삶 그 자체였고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성벽이었다. 그날 아침도 그는 낡았지만 기품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산책에 나섰다. 그의 걸음이 멈춘 곳은 단지 너머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올라가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앞이었다. 가온체 퍼스트라는 근사한 이름이 붙은 곳.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타워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쿵쿵 쇠 파이프 부딪는 소리가 경쾌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던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현장은 섬뜩할 만큼 고요했다. 마치 거대한 거인의 숨이 멎어버린 듯 시간마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어르신, 또 나오셨네요. 앳된 얼굴의 경비원 청년이 꾸벅 인사를 건넸다. 박철근 씨는 멋쩍게 웃으며 현장을 가리켰다. 이놈의 직업병이 무서운 게야. 평생 저런 것만 쳐다보고 살았더니 며칠 조용하기만 해도 속이 다 궁금해서. 오늘은 인부들이 영 안 보이네. 날도 추워지는데 공사가 더딘가? 청년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졌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다 이내 다른 말을 꺼냈다. 글쎄요, 요즘 뉴스에 하도 무서운 소리가 많이 나와서요.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박철근 씨는 그 미묘한 표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다. 그저 헛헛한 웃음으로 답을 대신할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귓가에 아내 이순자 여사의 잔소리가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놈의 아파트가 밥을 먹여줘, 잠을 재워줘? 닳고 닳도록 쳐다보면 당신 이름이라도 새겨준답니까? 하지만 순자도 알고 있었다. 남편이 저 현장을 그토록 애틋하게 바라보는 진짜 이유를. 그곳엔 부부의 평생이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영수의 미래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식탁은 조촐했지만 정갈했다. 순자가 끓여낸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24평 남짓한 낡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TV에서는 연일 시끄러운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다. 건설업 줄도산 위기, 부동산 PF 부실 시한폭탄 터지나, 전국 미분양 아파트 7만 호 육박, 악성 미분양 사상 최고치. 박철근 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어. 저렇게 겁을 줘야 집 없는 사람들이 헐값에 집이라도 살까 싶어서 저러는 게지. 집이란 건 말이야. 땅 위에 짓는 순간부터 값이 오르게 돼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바로 아파트야. 그의 목소리엔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이 갖는 확신과 자부심이 묻어났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순자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녀는 밥알만 씹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영수한테서 전화 왔는데 며칠째 잠을 통 못 잔다고. 당신이 좀 알아봐줘요. 걔가 원래 속갯말을 잘 안 하는 애잖아요. 알아볼 게 뭐 있어. 사내 자식이 그 정도 일로 끙끙 앓는 소리를 하면 쓰나? 내가 다 알아서 계약한 데야. 요즘 애들은 배짱이 없어서 탈이야. 나 때는 말이야. 박철근 씨의 나 때는 말이야가 시작되려던 찰나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들 영수였다. 한눈에 봐도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얼굴이 푸석하고 눈은 퀭했다. 제철 과일이라며 검은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녁 드시고 계셨어요? 이놈아, 온다는 연락도 없이 저녁은 먹었냐? 이리 와서 숟가락 하나 더 놔라. 순자가 반갑게 아들을 맞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결심한 듯 마른 침을 삼키고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박철근 씨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영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한편의 악몽과도 같았다. 처음엔 그저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가온체 퍼스트, 아파트 한 채로 시작했다. 하지만 분양사무소 직원의 달콤한 속삭임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지금 같은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몇 채 더 계약해서 프리미엄 받고 파시면 아버지께 받은 돈 2배, 3배로 불려서 돌려드릴 수 있어요. 대출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해결해 드립니다. 그 말은 독이 든 성배였다. 영수는 아버지의 퇴직금과 아파트 담보대출금까지 끌어모아 무리하게 추가 계약을 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동호수를 만들어 대출금을 타내는
유령 아파트, 사기와 다를 바 없는 편법이었다. 처음 2%대에 불과했던 부동산 PF 대출 이자는 어느새 10%를 훌쩍 넘어섰고 건설사의 재정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미분양이 쌀이자 결국 건설사는 버티지 못하고 부도를 선언했다. 박철근 씨가 매일 아침 바라보던 가온채 퍼스트는 그렇게 한순간에 거대한 흉물이자 빚더미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내 결혼할 때 주려고 했던 그 아파트가 전부 공중으로 날아갔단 말이냐? 박철근 씨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차라리 절망에 가까웠다. 그는 아들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 어둠에 잠긴 도시의 불빛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저 수많은 아파트들. 그중 단 하나도 이제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좀비 기업이랍니다. 뉴스에서 그러더군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건설사가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고. 제가 계약한 곳도 그런 회사였어요. 처음부터 사기였던 겁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다. 순자는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박철근 씨는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겨 입었다. 여보,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순자의 만류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삐걱이는 낡은 아파트의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부서지는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박철근 씨의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가온채 퍼스트 공사 현장. 높다란 가림막에는 프리미엄의 완성, 당신의 자부심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일신년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가림막의 찢어진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뼈대만 앙상하게 드러낸 건물은 거대한 괴물의 시체처럼 보였다. 한때 희망과 미래의 상징이었던 곳은 이제 거대한 무덤이 되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현장 구석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시멘트 포대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주름진 뺨을 헐키고 지나갔다. 젊은 시절, 그는 동료들과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눠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다. 우리가 짓는 이 아파트 한 칸 한 칸이 누군가의 꿈이고 행복이라고. 그러니 벽돌 하나, 철근 하나 허투루 쓸 수 없다고. 그는 자신이 짓는 건물이 사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하고 정직한 것이라 믿었다.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집이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 놓고 돈 먹는 투기판이 되어버린 걸까? 언제부터 정직한 땀의 가치가 종이 몇 장의 계약서 앞에서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게 된 걸까? 그의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흙먼지뿐이었다. 평생을 바친 그의 신념이 발밑에서부터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등 뒤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영수였다. 아버지를 찾아 헤맸는지 숨이 턱까지 차 있었다. 영수는 아버지 옆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섰다. 부자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철근 씨였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보다 더 시리고 공허했다. 평생 쇠하고 흙만 만지고 살았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단단한 것들만 믿고 살았지. 저놈의 콘크리트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앙상한 건물의 뼈대를 가리켰다. 그런데 저길 봐라. 저게 무너진 게 아니야. 저걸 짓던 사람, 저걸 팔던 사람, 그리고 저걸 사려던 사람의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게지. 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아버지, 제가 다 망쳤습니다. 아버지의 평생을. 그때였다. 박철근 씨가 천천히 몸을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보다 더 깊고 슬픈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아들의 어깨에 쌓인 먼지를 털어주었다. 마치 어린 시절 흙장난을 하고 돌아온 아들의 옷을 털어주던 그 손길처럼. 아니다. 집이 무너진 거지 인생이 무너진 게 아니다. 아비가 돼서 그것도 하나 못 가르쳤구나. 그의 한마디는 그 어떤 질책보다 아들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영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나는 평생을 무너진 곳에 새로 집을 짓던 사람이다. 내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 다시 지으면 돼. 시간이 좀 걸리겠지. 예전처럼 번쩍이는 집은 아닐 게다. 그래도 비바람은 막아줄 수 있을 게야.
그게 최선입니까? 아버지? 그게 우리의 답안지입니까? 영수는 차마 묻지 못했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위로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성벽이 그 어떤 아파트보다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함께였기에 그들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집으로 향하는 부자의 그림자는 어쩐지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해 보였다. 평생 모은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았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 냉혹한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할 진짜 인생 답안지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준 씨의 아침은 흙냄새와 함께 시작된다. 올해 73, 35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고등학교 역사 교사였던 그의 손은 이제 분필 가루 대신 보드라운 흙과 작은 새싹들을 매만진다. 그가 정년퇴직 후 아내와 함께 가꾸기 시작한 아파트 옥상 텃밭은 부부의 작은 왕국이자 보물창고다. 방울토마토가 익어가는 달큼한 냄새, 상추잎에 아침 이슬이 맺히는 싱그러움이 그의 노후를 채우는 가장 큰 사치다. 그에게 집이란 화려한 조망이나 평수가 아니라 이처럼 아내와 함께 작은 행복을 키워나가는 바로 이 공간 그 자체였다. 그의 평화로운 노후에도 거센 파도가 덮치려 했던 순간이 있었다. 때는 2020년, 퇴직 후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통장에 찍히는 320만 원의 공무원 연금에 익숙해질 무렵이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유행처럼 번지던 시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소식들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특히 젊어서부터 막역하게 지낸 친구 이동욱의 성공은 그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었다. 일찌감치 사업에 뛰어들어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번 친구는 만날 때마다 그를 안타까워했다. 민준아, 자네 그 연금만 믿고 있다가 큰일 나. 물가 오르는 거 봐. 즈음이라도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지. 신도시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계약금만 넣으면 나중에 피가 2배는 붙을 거야. 내가 좋은 자리 알아봐 놨어. 평생 교직에만 있어서 세상을 너무 몰라. 친구의 말은 달콤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아내 박숙자 여사 역시 우리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혜 딸 시집 갈 때 손주들 과자 값이라도 넉넉히 쥐어주려면 이라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평생 모은 1억 5천만 원의 예금 통장이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결국 그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친구가 주선한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은 젊은 직원이 현란한 그래프를 띄워놓고 확정 수익, 프리미엄 보장 같은 단어들을 열정적으로 외쳐댔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홀린 듯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성공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의 기적 소리처럼 들렸다. 친구는 그의 등을 떠밀며 속삭였다. 봐, 다들 이렇게 앞서가고 있잖아. 자네만 뒤처질 건가? 인생은 말이야. 가끔은 배짱 좋게 질러야 하는 거야. 그 순간 김민준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평생을 원칙과 상식을 가르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거대한 흐름에 떠밀려가는 조각배처럼 느껴졌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아내의 초조한 눈빛과 친구의 재촉하는 목소리 속에서 그는 평생 일대의 갈등에 휩싸였다. 여기서 도장을 찍으면 친구처럼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잘못된다면 아내와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설명회장을 빠져나왔다. 친구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소리쳤다. 이 답답한 양반아, 평생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아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부부는 잠 못 이루고 마주 앉았다. 김민준 씨는 낡은 가계부를 꺼내 들었다. 지난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빼곡하게 기록해온 삶의 궤적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는 역사 선생이었소. 역사를 보면 말이야. 비정상적으로 뜨거운 건 반드시 차갑게 식거나 산산조각이 나더군. 우리는 평생 저 가계부의 숫자들처럼 정직하게 살아왔어.
하룻밤의 꿈을 위해 우리의 역사를 통째로 도박판에 걸 수는 없소. 그의 말에 아내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부부는 그날 밤 화려한 대박의 꿈 대신 소박하지만 단단한 현실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그 위기의 순간,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로부터 5년이 흐른 2025년 겨울, 김민준 씨는 옥상 텃밭에서 갓 수확한 물을 다듬고 있었다. 아내는 그 무로 뜨끈한 어묵탕을 끓일 준비를 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금리 인상과 부동산 PF 부실 사태로 줄도산하는 건설사와 공실로 넘쳐나는 신도시 상가들의 비명이 흘러나왔다. 그가 투자할 뻔했던 지식산업센터 역시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친구 이동욱은 무리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부도를 맞아 평생 일군 재산을 모두 날리고 건강까지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김민준 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친구를 비웃거나 자신의 선택에 우쭐한 마음은 들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 아내의 손을 잡고 투자 설명회장을 빠져나오던 자신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조용히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었다. 여보, 이리 와서 어묵 맛 좀 봐요. 당신이 키운 물을 넣어서 그런지 국물이 아주 시원하네. 아내의 목소리에 그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부부는 나란히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어묵탕을 나눠 먹었다. 창밖은 영하의 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낡고 작은 아파트 안은 온기로 가득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울리는 월급, 아니 연금 입금 알림은 이제 부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평화로운 소리가 되었다. 그 돈으로 손주들의 장난감을 사주고 가끔은 아내와 함께 기차를 타고 국내의 작은 소도시로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수십억 자산가의 삶은 아니지만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거나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 없는 삶. 그것이 김민준 씨가 선택한 노후의 풍경이었다. 어쩌면 인생의 답안지랑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오답을 피해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눈앞에 화려한 성을 쌓으려 욕심내기보다 비바람을 막아줄 나만의 작은 초가를 단단하게 짓는 지혜. 김민준 씨는 흘고든 손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퍼지는 온화한 미소는 그 어떤 프리미엄 아파트의 화려한 조망보다 값지고 아름다워 보였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은 거대한 재산이 아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을 나눌 수 있는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경랑의 시대를 살아온 그가 찾아낸 가장 완벽한 인생의 정답이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박철근 어르신의 이야기가 그저 한 개인의 불행한 이야기,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거든요. 가장 큰 시한폭탄이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흔히 말하는 PF 대출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건설사들이 아파트 지을 때 은행에서 미리 돈을 빌려 쓰는 건데 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2023년 말에 135조 원을 넘더니 작년 3분기에는 무려 200조 원 가까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200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도 안 오시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증권사 같은 제2금융권에서 빌려준 돈은 열에 하나는 제때 이자도 못 갚는 부실 대출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연체율이 10%를 훌쩍 넘었다는 건 여기저기서 빨간불이 깜빡거리는 수준을 넘어 이미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몇 년 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이 위험이 현실이 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건설 현장에서는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 못하는 좀비 기업들이 넘쳐난다는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텅텅 빈 아파트, 즉 미분양 문제입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전국에 주인을 찾지 못한 새 아파트가 6만 9천 가구나 쌓여 있습니다. 특히 다 지어놓고도 안 팔리는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 8천 채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설사는 아파트를 팔아서 은행 빚을 갚아야 하는데 집이 안 팔리니 돈이 안 들어오고 결국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미분양 물량의 85% 이상이 지방에 몰려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박철근 어르신 아들이 투자했던 가온체 퍼스트처럼 지방의 신축 아파트 사업들이 통째로 좌초될 위험이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시적인 경제 위기보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더 직접적이고 교활하게 파고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 사기입니다. 박철근 어르신 아들이 당한 유령 아파트 사기처럼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보고서를 보니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 가까이가 사기를 경험했고 4명 중 1명은 실제로 돈을 뜯겼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게 바로 투자 사기였어요.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이버 사기 피해가 4년 만에 4배나 늘었다고 하니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원금은 기본이고 확정 수익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아무나 못 사는 프리미엄 아파트 특별 분양 기회입니다. 이런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노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가상화폐랑 엮어서 더 복잡한 수법을 쓰기도 하고요. 전문가들은 어르신들이 이런 사기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금융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자산을 불리고 싶은 마음이 크고 또 외로운 마음을 파고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런 사기 피해는 단순히 돈만 잃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부끄러운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불안정하니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늘어놓을 수는 없겠죠. 우리에게는 김민준 선생님이라는 희망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역사 교사였던 김민준 선생님의 노후는 화려하진 않지만 옥상 텃밭의 흙냄새처럼 구수하고 단단합니다. 몇 년 전 부동산 광풍이 불 때 친구가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매일같이 졸랐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투기적인 투자를 거절했던 거죠. 그 결과 친구는 PF 부실 사태에 휘말려 전 재산을 잃고 건강까지 나빠졌지만 김민준 선생님 부부는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320만 원의 공무원 연금과 소소한 텃밭 농사로 평화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김민준 선생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할 인생 답안지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불리는 수익성보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정성과 매달 생활비를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연금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2, 3층 연금 체계를 튼튼하게 쌓아 올려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면 매년 7.2%씩 연금액이 늘어나는 연기연금 제도가 있으니 꼭 활용하시고 퇴직연금 IRP도 일시금으로 찾지 말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나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평생연금을 받는 주택연금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둘째, 자산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짜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낮은 예금이나 적금,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공채, 신용등급이 아주 높은 회사채 중심으로 굴려야 합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을 막아주고 매달 월세처럼 돈이 나오는 배당주 ETF 같은 상품을 조금 섞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전체 자산의 30%에서 50%는 언제든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계셔야 마음이 편합니다. 셋째, 부동산에 대한 환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옛말입니다. 관리비에 세금에 집이 비어있을 때의 손해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위험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서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꾸거나 앞서 말씀드린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등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넷째, 소득 크레바스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통 60세의 직장에서 은퇴하고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는데 이 5년 동안의 소득 공백기를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대비해서 50대부터 재취업을 준비해서 소득을 보충하고 연금 수령액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노후에 최소 생활비로 한 달에 251만 원,
적정 생활비로는 369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걸 기준으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야 합니다.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나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같은 곳에 가면 무료로 상담도 해주고 좋은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박철근 어르신의 아픔과 김민준 선생님의 지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인생 답안지는 눈앞에 화려한 대박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하고 소박한 나만의 성벽을 쌓는 지혜입니다. 돈이나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사랑하는 가족과 평범한 하루하루의 소중함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인생의 정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박철근 씨, 가족처럼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는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와 여러 기관들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또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노후 준비 전반에 걸친 무료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는 내가 앞으로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하고 든든한 노후 계획을 세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금융감독원의 FSS 시니어 금융아카데미는 직접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으로 찾아가서 노후 자산관리법, 금융사기 예방법, 디지털 금융활용법 같은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도 빼놓을 수 없죠. 내가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집값 변동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과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체 자산의 30%에서 50%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자산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국공채나 우량회사채, 배당주 ETF처럼 원금 손실 위험이 적으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조언합니다. 다음으로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 소득이 없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기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해결책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재취업과 연금 수령 조정을 지원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이 자신의 지식과 경력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 공백도 메우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같은 지자체 기관들도 50세 이상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인생 재설계 교육, 일자리 연계,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까지 폭넓게 지원해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연기연금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 크레바스 기간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을 늦춰서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후를 더 튼튼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옮겨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무려 30%나 절감할 수 있어요. 또 자산을 인출할 때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세금 이연 효과가 있는 IRP, 그리고 일반 금융 계좌 순으로 인출하는 슬로테크 전략을 쓰면 절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령 아파트 사기처럼 노년층의 외로움과 정보 부족을 악용하는 교묘한 금융 및 투자 사기 범죄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기 예방 교육과 법적 보호 장치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을 통해 은행 앱에 어르신 전용 모드를 도입하고 금융사기 방지 기능이 들어간 시니어 전용 카드를 개발하는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요즘 유행하는 사기 수법과 대처 요령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범죄 예방 교실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쓰고 있죠. 만약 불행히도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지자체의 법률상담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원금 보장, 확정 고수익이라는 말은 100% 사기라고 단언합니다. 어떤 투자를 하든 반드시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식으로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약이나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녀나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충동적인 결정을 막고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박철근 씨의 비극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면 김민준 씨의 평온한 노후는 결코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정부와 사회가 마련한 든든한 정책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눈앞의 유혹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만의 단단한 성벽을 쌓아가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는 해지는 붉은 노을이 깊어갈수록 세월의 강물은 더욱 잔잔히 흘러가고 가슴에 품은 수많은 이야기들, 별처럼 반짝이며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때론 거친 파도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론 고요한 물결에 마음을 기대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는 삶이라는 이름의 항해를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저물녘의 고요함 속에서 내일의 밝은 태양을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삶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한 분은 박철근 씨처럼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으셨고, 또 한 분은 김민준 씨처럼 지혜로운 준비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온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기에 더욱 가슴 저미는 울림을 줍니다. 박철근 씨의 눈물에서 우리는 탐욕이라는 이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 애틋한 마음이 도리어 자신을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는 현실은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불안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기꾼들의 잔혹함 앞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었던가요? 이 시대의 자식된 도리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과연 그분들을 잘 지켜드리고 있었을까요? 먹먹한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김민준 씨의 평화로운 미소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결코 타고난 행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연금을 미리 확인하고 정부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귀 기울이며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주저없이 구하는 용기 있는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통해 활기찬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며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미래의 자신에게 더 큰 선물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막 그 길목에 들어선 우리 5060세대 여러분, 지나온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인내하고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삶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값진 것입니다.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박철근 씨의 슬픔에 공감하지만 김민준 씨의 평온함에 다다르고 싶습니다. 그 행복한 노후는 결코 꿈이 아닙니다. 정부와 사회가 마련해 놓은 든든한 울타리,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혜로운 조언들이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숨기보다는 솔직하게 주변에 털어놓고 잘 모른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배우려 노력하는 작은 시도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녀들과 허심탄회하게 노후 계획을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교류를 이어가며 외로움의 그림자를 몰아내세요. 혼자서 짊어지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어디쯤 와 있든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등불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후회와 불안이 아닌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이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황혼이 가장 눈부신 인생의 절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10만 원이 어느 날 갑자기 10,000원의 가치밖에 못하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요즘 장 보러 가기가 무섭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말이 현실이 됐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만약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나라 빚을 갚는 데 쓰이고 결국 우리 자식들에게 1인당 1억 원이 넘는 빚을 물려주는 비극으로 이어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보다 20년 앞서갔다는 일본의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노후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끔찍한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보, 당신은 평생 나라 하나 믿고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짐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어. 젊을 땐 내 한 몸 바쳐 나라에 세금 내고 늙어서는 우리 자식들한테 빚더미나 물려주게 생겼으니 이게 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한평생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 장사를 하며 억척같이 살아온 박영감은 낡은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곁에는 50년 세월을 함께한 아내 김 여사가 말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아파트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두 노부부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박영감은 젊은 시절 남들 다 가는 대학 대신 시장으로 뛰어들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기에 동생들 학비를 대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그의 숙명이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밤 10시까지 먼지 날리는 시장 바닥을 구르며 청춘을 바쳤다.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자식 둘을 번듯하게 키워냈고 이제는 손주들 재롱 보는 낙으로 살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 아니오? 자식들 다 제 앞가림하고 우리 둘이 편히 쉴 집 한 채 있으니 말이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박영감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며 아내의 손을 잡곤 했다. 하지만 평온할 것만 같았던 노후는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났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젊을 때 부어뒀던 연금은 푼돈이 되어버렸다. 은행에 넣어둔 쌈짓돈은 이자는커녕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고 있었다. 옆집 최 씨는 작년에 가게를 정리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했다가 반토막이 났다더군.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디 투자할 데 없나 혈안이 된 거지. 우리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니 그나마 다행인가 싶다가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 싶어 속이 타들어가오. 박영감의 말에 김 여사는 마른 행주로 눈가를 닦으며 답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시장에 나가면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콩나물 한 봉지에 1,500원, 두부 한 모에 2,000원 이게 다 나라 빚이 많아서 그렇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빚 갚으려고 돈을 마구 찍어내니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이제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TV에서는 연일 경제 위기 소식을 떠들어댔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역대 최고치 경신, 초고령화 사회 진입, 미래 세대 부담 가중 어려운 경제 용어들은 박영감의 귀에 낯설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뼈저리게 와닿았다. 젊은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잘 살아보세 구호를 외치며 허리띠를 졸라맸던 기억, IMF 외환 위기 때 장롱 속에 숨겨뒀던 금부치를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있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온 세월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라가 자신들의 노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주말을 맞아 부모님 댁을 찾은 아들 박철수 45세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철수는 누구보다 부모님의 고생을 잘 아는 효자였다. 하지만 그 역시도 녹록지 않은 현실에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끝없이 오르는 대출 이자와 자식들 교육비,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네가 무슨 수로, 너도 내 살림 꾸리기도 벅찰 텐데 우리는 괜찮다. 그저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을 뿐이야.
박영감은 아들의 마른 어깨를 토닥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자식에게만큼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평생 허리를 굽혔고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라가,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나라가 자식들에게 1인당 1억 원이 넘는 빚을 떠넘기려 하고 있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날 밤, 박영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동대문 시장 한 구석에서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던 때를 떠올렸다. 고된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던 그 국밥 한 그릇의 온기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여보, 우리 그냥 다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갈까? 새벽녘 뒤척이던 박영감이 불쑥 물었다. 김 여사는 대답 대신 남편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 손에는 두 사람이 함께 견뎌온 모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며칠 뒤 박영감은 평생을 바친 동대문 시장 가게를 헐값에 내놓았다. 시원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가게를 정리하고 받은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 그 돈으로는 서울에서 전세 하나 얻기도 힘든 액수였다. 결국 두 사람은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빌라로 이사를 결정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낯설고 초라했다. 평생 시장의 소음과 활기 속에서 살아온 박영감에게 적막한 빌라의 공기는 숨막히게 답답했다. 김 여사 역시 웃음을 잃고 하루하루 말라갔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여사가 갑자기 쓰러졌다. 병명은 뇌경색이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의사는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철수가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박영감은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다. 아버지, 이 집은 절대 안 돼요. 여긴 아버지 평생의 피와 땀이 담긴 곳이잖아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제발. 철수는 눈물로 호소했지만 박영감의 결심은 단호했다. 아니다. 네 어미 살리는 게 먼저다. 집이야 다시 사면 되지. 하지만 사람은 한 번 가면 끝이다. 집을 파는 날, 박영감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아내의 손때 묻은 살림살이를 하나둘씩 옮기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그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그의 절규는 텅 빈 공간을 울렸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김 여사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오른쪽 팔다리는 마비되었고 어눌해진 발음으로는 의사소통도 어려웠다. 박영감은 하루 종일 아내의 곁을 지키며 간병에 매달렸다. 밥을 떠먹이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뻣뻣하게 굳은 몸을 주물러주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미안해요, 여보. 나 때문에 당신까지 고생이 많구려. 김 여사는 눈물만 뚝뚝 흘리며 남편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박영감은 그런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런 소리 마라. 당신이 내 곁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이까짓 고생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그의 말처럼 간단하지 않았다. 간병비와 약값은 매달 수백만 원씩 들어갔고 집을 팔고 남은 돈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다. 박영감은 결국 75세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갔지만 노쇠한 그에게 일거리를 주는 곳은 없었다. 며칠을 허탕치고 돌아오던 길, 그는 아파트 단지 경비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나이 제한 없음이라는 문구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냈고 며칠 뒤 합격 통보를 받았다. 밤샘 근무와 입주민들의 온갖 갑질을 견뎌야 하는 고된 일이었지만 박영감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는 행복했다. 동료 경비원들은 그런 그를 보며 혀를 내둘렀다. 박영감님은 정말 대단하셔. 그 연세에 어떻게 저런 힘든 일을. 그러게 말이야. 듣자 하니 사모님이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던데. 동료들의 쑥덕거림에도 박영감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에게는 이제 남의 시선을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다. 오직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박영감은 야간 순찰을 돌다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철수는 차가운 복도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보고 오열했다. 아버지,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박영감 역시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제는 부부 모두가 병상에 눕게 된 것이다. 병원비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고 철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였다. 결국 철수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철수는 부모님의 병실을 번갈아 오가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부모님의 불행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바로 나라가 국민을,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노인들을 외면한 결과라는 것을. 젊은 시절 나라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헌신했던 세대는 이제 늙고 병들어 버려지고 있었다. 그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경제 성장의 과실은 어디로 갔는가? 그들이 낸 세금은 다 어디에 쓰였는가? 병원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박영감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아내와 함께 보냈던 젊은 날의 겨울을 떠올렸다. 추운 겨울밤,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나눠 마시며 서로의 언손을 녹여주던 기억.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서로가 있어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여보날이 참 좋구려 우리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박영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의 곁을 지키던 김 여사도 철수도 그저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킬 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부부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우리가 그대로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부채. 이 세 가지 시한폭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261%에 달합니다. 이는 국민 1인당 약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인상하고 사회보장 지출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한번 무너진 경제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 특히 연금으로 살아가는 노년층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 역시 국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추월한 지 오래입니다. 지금 당장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일본의 비극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은 나라 빚을 갚는 데 쓰여 휴지 조각이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퇴원한 박영감은 휠체어에 의지한 채 아내와 함께 낡은 빌라로 돌아왔다. 두 사람 모두 거동이 불편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철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 간병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세 사람은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시선을 고정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노인 기초연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철수는 분노에 차올라 TV를 꺼버렸다. 이게 나라입니까? 평생 세금 바친 국민들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겁니까? 그의 외침에 박영감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철수야, 너무 화내지 마라. 나라 탓만 해서 무엇 하겠니? 결국 우리 세대가 잘못한 것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탓이지. 너희 젊은 세대에게 이런 끔찍한 짐을 넘겨주게 되어 그저 미안할 뿐이다. 박영감의 담담한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회한이 묻어 있었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았다. 진정한 비극은 가난이나 질병이 아니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비극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철수는 작은 행동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모아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국가 부채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침에 공감하고 동참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땀 흘려 이룩한 이 나라를 우리 자식들에게 빚더미로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서서 바꿔야 합니다. 철수의 진심 어린 호소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정부와 정치권도 더 이상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박영감은 아들의 활동을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했다. 비록 자신은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지만 아들 세대만큼은 다른 미래를 살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들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옳았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이제는 우리가 너희의 미래를 지켜줄 차례가 아니라 너희가 우리의 과오를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그것이 이 늙은 아비의 마지막 소원이다. 박영감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향한 작은 씨앗, 희망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선택은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았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말끔하게 가꿔진 화단에서 매일 아침 물뿌리개를 들고 나타나는 최인규 옹은 동네에서 유명한 꽃철배다. 35년간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다 정년퇴임한 그는 아내 이순자와 함께 조용하지만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부부의 유일한 아들 민준 42세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며 가정을 꾸렸고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와 집안에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마치 잘 짜인 교양국처럼 안정되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평온한 수면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물결이 일고 있었다. 최인규 옹이 퇴직할 무렵부터 세상은 시끄러웠다. 저금리 시대가 고착화되고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올랐다. 국가 부채 천조 돌파, 국민연금 고갈 시점 앞당겨져 같은 뉴스가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교사 동기들과의 오랜만에 가진 모임은 어느새 신세한탄의 장으로 변해 있었다. 여보게들, 우리 연금도 앞으론 장담 못하는 거 아니야?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연금은 쥐꼬리만큼 오르니 이거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지는 기분이야. 한평생 은행 예금만 믿고 살아온 친구 김 선생은 작년에 사기성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퇴직금의 절반을 날렸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최인규 옹은 친구들의 푸념을 묵묵히 들으며 씁쓸한 소주잔을 기울였다. 그 역시 불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위기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찾아왔다. 언제나 소녀처럼 고왔던 아내 순자 씨의 말수가 눈에 띄게 줄고 익숙한 동네에서 길을 잃는 일이 잦아졌다. 설마 했던 불안감은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초기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으로 현실이 되었다. 의사는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며 간병과 치료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아내의 병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돈 문제였다. 주변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다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다. 내 연금 월 35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겠지. 결국 이 집을 팔고 아들 녀석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건가. 평생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않고 꼿꼿하게 살아온 그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그는 잠든 아내의 쭈글쭈글한 손을 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아내의 병마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며칠 뜬 눈으로 지새운 최인규 옹은 먼지 쌓인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다. 20년도 더 된 손때 묻은 보험 증권과 자산관리 파일이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온 나라가 휘청이던 시절 그는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것을 목격했다. 그때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국가도 직장도 영원한 방패가 되어줄 수 없다. 내 가족과 내 노후는 오직 나만이 지킬 수 있다. 그날 이후 그는 월급의 일부를 떼어 무섭게 공부하기 시작했다. 경제신문을 정독하고 서툰 컴퓨터로 해외 투자 관련 자료를 찾아 읽었다.
그는 교사 월급을 쪼개 아내와 자신의 이름으로 종신보험과 장기요양 간병보험에 가입했다. 주변에서는 그 돈으로 땅을 사두지 왜 쓸데없이 보험에 쏟아붓느냐고 핀잔을 줬지만 그는 묵묵히 보험료를 납입했다. 또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연금으로 전환하고 별도로 모아온 돈은 위험을 분산해 국내 우량주와 미국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했다.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파도에 맞서기 위해 그가 수십 년에 걸쳐 만든 작은 방주였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과거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 같았다. 그는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했고 상담원은 아내의 병이 장기요양보험의 1등급 판정 기준에 해당되어 매달 상당한 금액의 간병비와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가 매달 받는 공무원 연금은 부부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고도 남았고 그동안 쌓아온 투자 자산은 건드릴 필요조차 없었다. 그는 아들 민준을 불러앉히고 통장과 서류들을 보여주었다. 민준아, 이 애비는 너희에게 이런 한 푼짐이 되지 않을 거다. 내 어미 간병과 우리 노후는 이미 다 준비해 두었다. 그러니 너는 내 가정을 지키는 데만 온 힘을 쓰거라. 아들은 아버지가 수십 년간 묵묵히 준비해온 세월의 무게 앞에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단단한 어깨가 그 어떤 삶보다 더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 후 최인규 옹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아침마다 화단에 물을 주고 햇살 좋은 오후에는 아내의 휠체어를 밀며 동네를 산책한다. 기억을 조금씩 잃어가는 아내는 남편이 불러주는 옛 노래를 들으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는다. 때로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세요? 라고 묻기도 하지만 그는 허허 웃으며 대답한다.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다. 돈 걱정 때문에 아내에게 짜증을 내거나 자식들 눈치를 보며 비참해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손주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쓰라며 아들 몰래 며느리에게 두둑한 봉투를 쥐어주는 여유까지 생겼다. 친구 김 선생은 그런 그를 보며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최 선생, 자네는 정말 현명했어. 우리는 그저 나라만 믿고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나이 들어 자네와 내 처지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지는구먼. 최인규옹은 말없이 친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다. 먼 미래의 불확실성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준비를 꾸준히 실천했던 한 평범한 가장의 이야기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각박해져도 결국 내 삶의 마지막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위해 준비한 작은 정성이라는 것을 그의 삶이 조용히 증명해주고 있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박영감님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최인규 옹처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라가 내 돈을 가져간다는 말이 너무 과격하게 들리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끔찍한 현실을 마주한 일본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셔야 합니다. 현재 일본의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우리 돈으로 일경 2,800조 원이 넘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금액이죠. 이걸 일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빚으로 나눠보면 갓 태어난 아기까지 포함해서 1인당 약 1억 원의 빚을 지고 태어나는 셈입니다. 평생 일해서 갚아도 모자랄 돈을 나라가 대신 빚지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1990년대 거품 경제가 무너진 뒤에 경기를 살리겠다고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냈고 우리보다 먼저 시작된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계속 국채, 즉 빚을 내서 빚을 막는 악순환에 빠져버린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바로 이 일본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보시죠.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은 55.2%에 달했고 불과 몇 년 뒤인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일본이 10년 걸렸던 초고령 사회 진입을 단 7년 만에 해치울 정도로 늙어가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당연히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비나 복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믿고 있던 국민연금마저도 지금 이 추세라면 2055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거라고 합니다. 나라 국가는 비어가고
빚은 늘어나고 연금은 고갈될 위기인데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식료품이나 의료비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 돈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타격을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게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3년간 어르신들이 체감한 물가 상승률은 16%로 다른 연령층보다 2% 가까이 높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내 통장에 찍힌 돈의 액수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이게 바로 나라가 내 돈의 가치를 훔쳐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박영감 님처럼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 왜 노후에 38.2%라는 압도적인 빈곤율로 고통받아야 할까요? 특히 우리 어머님들, 여성 노인분들의 빈곤율은 43%가 넘고 76세가 넘어가면 절반 이상이 빈곤층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여기에 치매라도 걸리면 한 가정이 통째로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2024년 기준 치매 환자 한 분을 돌보는데 연간 2,600만 원이 넘게 들고 간병인이라도 쓰게 되면 한 달에 37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평범한 가정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최인규 옹의 사례에서 우리는 희망을 받습니다. 그는 국가도 회사도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스스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하나만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4층, 5층짜리 든든한 연금탑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재무 설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지, 내 퇴직금을 어떻게 굴려야 안전하게 불릴 수 있는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셋째,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만드는 것이 돈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예전처럼 정년까지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평균적으로 55세면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남은 인생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며 돈을 벌 수 있을지 제2의 직업을 미리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박영감 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를, 최인규 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떤 노후를 맞이할 것인지는 결국 오늘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라도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상에서 보신 박영감님과 최인규 옹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왔음에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노후가 있는가 하면 현명하게 준비해서 위기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분도 계시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말 다양한 정책적 안전망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비극을 막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들과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조언들을 지금부터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박영감님 부부처럼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간병 부담이 닥쳤을 때 국가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짐을 짊어지는지 알아볼까요? 박영감님 아내분의 뇌경색과 그로 인한 막대한 병원비, 간병 부담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는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 제도는 뇌경색이나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도와주는 아주 든든한 사회보험 제도예요. 건강보험공단에 등급을 신청하고 인정받으면 요양보호사님이 집으로 찾아와 돌봄을 제공하는 재가급여, 그러니까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 비용의 상당 부분, 무려 85%에서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등급 재가 서비스 월 한도액은 약 230만 원, 2등급은 약 208만 원까지 상향되고요. 요양시설 일일 비용도 약 9만 원 선으로 오르면서 더욱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영감님 아내분처럼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충분히 등급 판정을 통해 간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 최인규 옹의 아내분처럼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치매 국가 책임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부터 조기 검진, 그리고 단기 쉼터 이용까지 가능하고요. 중증 치매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까지 확 낮아집니다. 2025년부터는 치매 치료비 지원이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되고 방문 요양 서비스도 주 3회에서 5회까지 늘어나며 배회 감지기는 자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보급되니 꼭 활용해보세요. 게다가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것이 신설되어서 신체 기능이 괜찮으셔도 쥐약안보센터 같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월 약 10만 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물가 상승으로 연금 가치는 떨어지고 소득은 부족해서 75세의 나이에 일터로 내몰렸던 박영감님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살펴볼게요. 바로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매달 일정한 금액을 드리는 제도예요. 당장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죠.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월 소득 인정액이 364만 8천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고, 부부 모두 수급 시 월 최대 54만 8천 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액도 112만 원으로 상향되어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기 더 쉬워졌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건강과 일할 의지가 있으신 어르신들께 소득도 만들고 사회 참여의 기회도 드리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있어요. 학교 앞 교통정리나 공원 환경미화 같은 가벼운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활동으로 월 29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으실 수 있고요. 보육시설이나 복지관 등에서 전문성을 활용해 월 60시간 근무 시 약 63만 원에서 76만 원대의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노인 역량활용 사업도 있습니다. 실버 카페나 시니어 택배 같은 소규모 사업단을 직접 운영하거나 기업의 경비원이나 청소원 등으로 취업을 알선해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시장형이나 취업 알선형도 있고요. 박영감님께서 만약 인력시장이 아닌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시니어클럽을 먼저 찾아보셨다면 연세와 건강에 맞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으실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인규 옹의 사례처럼 국가의 안전망을 넘어 스스로 노후를 든든하게 지키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알아볼게요.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첫째, 바로 3층 연금탑을 튼튼히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해요. 직장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을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전환하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 IRP 포함해 젊을 때부터 꾸준히 납입해서 든든한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합니다. 최인규 옹이 공무원 연금 외에 별도의 자산을 운용한 것이 바로 이 노력이었죠. 둘째, 최악의 위험, 즉 질병이나 장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많은 부분을 해결해주지만 간병비처럼 비급여 항목은 개인 부담이 엄청나게 클 수 있습니다. 최인규 옹이 젊을 때 가입한 장기요양 간병보험과 종신보험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족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준 것처럼요. 전문가들은 노후 실손의료보험과 함께 간병비나 생활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 리스크를 미리미리 관리하라고 조언합니다. 셋째, 자산을 지키며 불리는 공부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어려워서 실제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인규 옹이 국내 우량주와 미국 시장지수 ETF에 장기적으로 분산하고 적립식으로 투자한 것이 바로 이 핵심이죠. 이는 위험은 낮추면서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통해 자산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가장 검증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박영감님의 비극은 국가가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모르셨거나 활용하지 못했고 개인적인 대비가 부족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최인규 옹의 평온한 노후는 국가 제도를 디딤돌 삼아 스스로 튼튼한 노후 방주를 만든 덕분이고요. 나라 탓, 환경 탓만 하고 있기에는 우리의 노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은 없는지 복지로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노후 자산 현황을 점검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개인연금이나 ETF에 투자하는 오늘의 작은 행동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황혼에 젖어든 삶의 노래여. 지나온 세월의 주름마다 이야기가 스며들고 때론 거친 비바람, 때론 따스한 햇살 아래 우리는 저마다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 위에서 맞이하는 오늘의 노을은 어떤 이에게는 쓸쓸한 그림자로 드리우고 또 어떤 이에게는 충만한 빛으로 빛나지만 결국 모든 삶은 소중하고 모든 순간은 아름답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새벽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우리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박영감님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과 최인규 옹의 평온한 노후를 통해 삶의 마지막 페이지가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박영감님 부부가 겪으셨던 예기치 못한 질병과 그로 인한 간병의 무게, 그리고 부족한 노후 소득으로 인해 나이든 몸으로 다시 일터로 내몰려야 했던 그 비극적인 현실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막연한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위기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냉혹한 진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히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미래를, 나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내 우리는 최인규 옹의 이야기를 접하며 비록 삶의 파고가 거세게 밀려와도 현명한 준비와 굳건한 마음가짐으로 그 파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연금을 준비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을 마련하며 나아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자산을 관리하는 지혜를 실천했던 그의 삶은 우리에게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따뜻한 위안과 함께 강렬한 영감을 선사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내를 위해 준비해둔 든든한 간병 자금은 사랑하는 이에게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고 그의 삶 전체가 곧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두 분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누군가의 운명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의 거울입니다. 박영감님께서 국가가 마련해둔 든든한 안전망을 미처 알지 못해 헤매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혹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치부하며 오늘을 살다가 문득 찾아온 미래의 그림자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노후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지나온 세월의 고단함은 충분히 보상받아야 마땅하며 앞으로 남은 날들은 사랑과 존경 속에서 평온하게 빛나야 합니다. 박영감님 부부의 눈물 젖은 삶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최인규 옹처럼 당당하고 지혜롭게 인생의 황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알매서 시작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노인장기 요양보험, 치매 국가 책임제,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제도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복지로 웹사이트를 검색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의 용기 있는 질문이 우리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준비입니다. 3층 연금탑을 튼튼히 쌓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자산을 지키는 지혜를 발휘했던 최인규 옹처럼 오늘부터 작은 계획이라도 세워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만 원이라도 개인연금에 납입하고 작은 책 한 권이라도 펼쳐 자산관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동네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 이 모든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노후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50대, 60대, 70대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눈부신 역사입니다. 그 역사 위에 아름답고 충만한 노년이라는 찬란한 마지막 장을 수놓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국가가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고 이웃과 가족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불안이 아닌 평온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흘린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다가올 행복한 미래를 위한 감동의 눈물, 그리고 용기와 지혜를 얻은 깨달음의 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이 꽃처럼 피어나길, 사랑과 존엄 속에서 영원히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